영상을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기말고사 관련 복습 영상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선생님이 수렴을 해서 이렇게 또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교과서 위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 싶은 그런 개념들, 내용들을 좀 담아뒀고요. 교과서를 보면서 이 영상을 같이 함께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인 내용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이제 기압과 날씨라는 단원부터 시험 범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압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넓이, 그죠?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기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공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교과서 80페이지 해보기 활동을 해보면, 해보기 활동에 있어서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왜 그런 거죠? 우리 평소에는 기압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지만 외부 환경이 달라지는 순간 기압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등하산할 때, 그러니까 등산하거나 하산할 때, 또는 입착륙하는 비행기 내부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을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과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의 기압이 달라서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의 기압이 낮은 경우 또는 높은 경우에 우리 몸과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귀가 멍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첼리 실험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자, 토리첼리 실험은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리첼리 실험에선 수은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수은, 그죠? 그리고 그 수은에다가 이렇게 수은 기둥을 만들 텐데, 유리관을요, 처음에는 수은에 푹 담궈뒀다가 이제 세우게 되면은 이제 수은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과 같이 이렇게 수은 기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전히 유리관을 수은으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공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수은 기둥에 이제 쌓여진 수은이 아래로 가려는 힘과, 그리고 기압이 이 수은 면을 누르는 힘이 동일해지는 그 시점일 때 수은 높이가 측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약 76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1기압일 때에는 여러분들 1013 헥토파스칼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기압보다 낮은 기압이 된다면 이때는 76cm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뭐가? 수은 기둥이. 왜 그런 거죠? 이 수은 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진다는 소리죠. 1기압보다 낮은 기압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76cm보다는 이제 낮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1기압보다 크다고 한다면 수은 면을 누르는 힘이 강해지는 거니까
더 수은 기둥이 많이 올라가게 솟아오르겠죠. 그죠? 자, 요 관계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유리관 속 수은이 멈추는 까닭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 수은면을 누르는 대기압과 수은 기둥, 그죠? 이 유리관 속에 수은으로 채워져 있을 텐데 이 수은이 아래로 가려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이제 같아지는 그 시점이 이제 수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이 커진다. 수은면을 누르는 대기압이 커지게 되면은, 즉 1기압보다 커지면 수은 기둥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1기압보다 낮으면 76cm보다도 낮아지는, 그렇죠?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죠.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 자, 얘들아,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공기는 어디에 있다? 대류권에 있다. 왜 대류권에 있을까? 공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래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는요, 여러분들 공기가 많다 보니까 기압이 크고요.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즉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압도 덩달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82쪽과 83쪽 살펴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자,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 우리 바람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바람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이런 공기의 흐름이 왜 발생을 하느냐? 기압 때문에 그렇죠, 기압.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압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표면이 가열이 돼서 거기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기압이 떨어진다라거나, 또는 어떤 지표면이 냉각이 되면서 위에서부터 공기가 채워지거나 하면서 기압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기압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바람이 이제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 또는 바람의 세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풍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풍향. 자, 풍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서쪽에서 불어오게 돼요.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그러면 얘는 무슨 풍이 될까요? 그렇죠. 서풍을 의미해요. 서풍.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요. 그러면 얘는 무슨 풍? 동풍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남풍.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무슨 풍? 북풍이 되죠. 선생님, 그러면 서쪽에서 북쪽으로 갈 수는 없나요? 있죠. 요런 방향으로. 자, 그러면 얘는 무슨 풍이야? 남서풍이죠. 자, 반대로 이렇게 동쪽에서 북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남동풍이 되겠고, 반대로 또 이렇게 가면 북서풍, 그리고 자, 이렇게 가면 얘는 북동풍. 그래서 우리가 풍향을 얘기를 할 때는요, 불어오는 방향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속. 자, 풍속을 다른 말로는 바람의 세기라고 하죠. 이 풍속, 즉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는 까닭은 이제 기압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니? 풍속은 빨라지고, 기압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풍속은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일기도 해석 부분에서 이제 등압선의 간격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기압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면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그러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밀해, 또는 이렇게 등압선의 간격이 넓어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곳에서 풍속이 빠르고요, 등압선의 간격이 넓은 부분에선 풍속이 낮습니다. 이는 등압선의 간격이 뭘 나타낸다? 기압차를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거리상 기압이 요만큼, 어느 거리상 요만큼, 즉 좁은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부분에서는 그만큼 기압이 빨리 변했다,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풍속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풍속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린 바람 발생 실험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살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82쪽의 해보기 활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보기 활동 실험에서 보면요, 이제 따뜻한 물팩이 있고 얼음물을 담은 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는 이렇게 향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따뜻한 물이 있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상승을 하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차가운 곳에서는 지표가 냉각이 되니까, 그죠? 위에서 아래로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의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자, 따뜻한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한다고 했고 차가운 곳에서는 공기가 하강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하게 돼요, 공기들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향에, 그죠? 향 자체의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따뜻한 물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압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가운 곳에서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채워지니까 기압이 어떻게 되겠어? 상대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선 공기가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고기압일 때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압이 차이가 나고, 또 우리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개념도 알고 있으니까, 차가운 곳에선 고기압이 형성을 하니까 이렇게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즉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하고, 즉 바람이 발생을 하고, 바람에 이끌려 향연기도 따뜻한 곳 쪽으로 향하겠죠.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바람 발생 실험 자체가 자연상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해륙풍이 됩니다. 해륙풍. 그죠? 해륙풍이랑 또 계절풍도 있죠. 계절풍. 자, 해륙풍이랑 계절풍 원리는 바람 발생 실험과 동일합니다. 자, 먼저 해륙풍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육지하고 바다가 있어요. 육지하고 바다. 자, 근데 육지하고 바다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 비열차가 있다고 했죠. 비열. 쉽게 말해서 육지는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고요, 바다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낮에는요, 여러분들 해가 뜨죠. 그죠? 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육지가 가열이 되면 그곳은 따뜻한 곳이 되니까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선 반대죠. 바다에서는 낮에도 여러분들 해가 떠 있다고 해서 금방 데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육지 쪽은요, 여기는 저기압, 그 다음에 바다 쪽은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형태로 순환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표에서는 무슨 풍? 해풍이 불어오죠. 해풍, 바다 해자.
자, 우리 풍향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방향, 해풍이 발생을 하고요. 밤에는 반대겠죠. 밤에는 육지가 금방 식기 때문에 여기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공기가 이제 채워지죠. 그러면서 고기압이 되고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을 가둬놨기 때문에 여기선 따뜻한 바닷물에 의해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기류 발생하면서 저기압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풍이라고 하는 육지에서 불어 나가는, 그죠? 육지에서 불어오는 이제 방향에서 육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계절풍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절풍을 얘기하기는 약간 모호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제 계절풍에 의해서 풍향이 많이 바뀌는 인도를 생각해 봐야 돼.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대륙이 있고 그다음 주변이 바다일 텐데, 자, 여름에는 무슨 풍이 불겠어?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겠고, 겨울에는 반대로 바다가 따뜻하니까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계절별 풍향이 바뀌면서요, 해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닷물의 흐름 자체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더 엄밀히 얘기하면 표층해류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과정상 안 배워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절풍에 의해서 풍향이 바뀔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풍향이 바뀌는 까닭은 대륙과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자, 기단은 84쪽과 85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기단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겠죠. 자, 기단. 공기가 넓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지표의 성질을 담게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고緯도에서 어떤 공기가 넓은 지역 동안 오랫동안 머물렀대. 그러면 고緯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춥죠. 그러면 추운 성질을 담게 되겠지. 반대로 적도로 생각해보자. 적도에서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적도는 여러분 어때요? 그죠? 되게 덥고, 그죠? 습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덥고 습한 공기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들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들이 형성한대요. 그래서 이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단이 만들어질 땐 일단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지표의 성질을 담게 된다라는 거죠. 뭐 바다에서 생기면 굉장히 습하겠죠. 왜? 주변이 다 물이니까 수증기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겠죠. 그래서 성질 자체가 되게 습해질 수 있고요. 또 위도에 따라서 남쪽 지방에서 머물러서 그 성질을 담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 그죠? 더운 또는 따뜻한 그런 성질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공기가 머물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차가운, 그죠? 한랭한 그런 공기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성질이 된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온과 습도 등이 이제 비슷한 그 큰 공기 덩어리 정도가 우리는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기단에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기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4가지 구역으로 좀 나눠봤어요. 자, 이제 왼쪽 상단, 그리고 오른쪽 상단, 그리고 왼쪽 아래 하단, 오른쪽 아래 하단에서
각각의 다른 이 큰 공기 덩어리, 즉 기단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라는 곳에서 형성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 이제 한랭 건조한, 그죠? 한랭 건조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단은 보통 겨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의 경우에는 이제 한랭 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 얘는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습해요. 근데 우리는 오른쪽 상단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겠어? 아, 북쪽에서 온 녀석이기 때문에 한랭하겠구나. 근데 바다에서 만들어졌대. 아, 다습하구나. 자,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아, 얘도 북쪽에서 왔고 얘는 육지에서 발현됐구나. 그래서 한랭 건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은 강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아, 얘는 다습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강이랑 바다랑 규모 자체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강 주변은 다 육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양쯔강이라고 명명을 했을 뿐 사실 양쯔강 기단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건조하고요. 또 양쯔강은 위도상 저위도 쪽, 즉 남쪽에서 발생한 발현된 기단이기 때문에 온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봄, 가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같은 녀석에는 얘도 북태평양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이 발현지는. 그렇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불어오겠죠. 그래서 보통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땐 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 어떤 기단이 영향을 주고 그 계절별 이런 기단 때문에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은 연관지어서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한 번씩 얘기를 해봅시다. 자, 봄에는 그쵸,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 건조한 공기가 불겠구나. 그 다음에 초여름에는 한랭 다습한 공기가 찾아오겠구나. 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제 장마를 발생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될랑말랑 할 때 장마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북태평양이 이제 완전히 영향권을 잡아들게 되면 그때는 완벽히 여름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린 장마로 볼 수 있어요. 장마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서로 비슷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장마가 발생을 하지만 장마가 끝났다라는 것은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 때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의해서 고온 다습한 날씨를 보이고요. 그러다가 가을이 찾아오면 또 양쯔강 기단에 의해서 온난 건조한, 그죠? 온난 건조한 그런 날씨가 또 찾아오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한랭 건조한, 그죠? 한랭 건조한 그런 날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단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전쟁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전선이라는 경계선을 두고 이제 적과 배치하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우리 날씨, 우리 기상에서도 이 전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 생긴 경계면이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쉽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두 공기가 서로 만났어. 만나게 되면 우리는 3D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선면이 만들어져요. 그죠? 두 공기가 만나 생긴 경계면, 전선면이 만들어지고, 그 전선면과 지표면의 교선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 전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전선면이 보이고요. 전선면이 보이고, 그다음 이 전선면과 지표면, 그죠? 얘는 지표면이거든. 지표면과 또 교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이것을 우린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은 한랭 전선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왜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한랭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정체 전선, 폐색 전선을 선생님 아래에 이렇게 전선의 종류를 나타냈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아까 우리 정의에서 기온, 습도라고 했잖아요. 그 습도가 다른 것도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선을 나타낼 수 있나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증기 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증기 전선은 우리 교육과정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공기, 이때의 성질은 기온만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전선의 종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먼저 한랭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자, 이때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예요. 기온이 높은 그런 공기 아래로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은 우리 한랭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당연히 찬 공기가 훨씬 더 온도가 낮고 또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파고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한랭 전선을 만들어내고요. 반대로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 위로 뭐가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온난 전선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정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발생한 찬 공기와 북태평양 기단에서 발생한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매칭되는, 그래서 찬 공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요. 만약에 반대와 같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찬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반대로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얘들아? 반대로 그려지겠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폐색전선. 폐색전선은요,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향할 때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온대저기압에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좀 더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아이고, 지우는 거 어딨어? 자, 이렇게 생겼을 텐데, 나중에는 이 한랭 전선이 따라잡아요. 뭐를? 온난 전선을. 그러면서 폐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멸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일기도 해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일기도가 나오면은 일기도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일기도를 딱 이제 살펴봤을 때 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선들은 다 뭐다? 등압선이에요, 등압선. 자,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등압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을 등자, 압은 기압할 때. 그래서 기압이 같은 그런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아까 전에 풍속 설명하면서 등압선 얘기했었죠. 그죠?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풍속이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등압선 간격은요 4헥토파스칼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의 배수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등압선이 있는데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기압이다 하면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8, 뭐 1004, 그리고 1000,
뭐 이런 식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4헥토파스칼씩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간격이 조밀할수록 풍속이 큰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 고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 아까 해륙풍 얘기할 때 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고기압, 저기압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해륙풍과 같은 비열차 때문에 발생하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좀 차이는 뭐가 있냐면, 사실 고기압과 저기압은요, 여러분들 회전성을 갖습니다. 회전성. 그래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 같은 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향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이렇게 불어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저기압은 불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어.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북반구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남반구는요, 여러분들 고기압은 시계가 아니야, 반시계야.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예요. 이거는 이제 지구 공전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면서 이제 하강 기류하고 상승 기류도 이제 각각 발생한다는 거죠. 고기압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기가 채워지면서 발생하는 기류,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날씨가 맑죠. 그 다음에 저기압 같은 경우 상승 기류에 의해서 날씨가 흐리죠. 왜? 단열 팽창 우리 배웠죠. 그죠?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구름이 형성되고 심하면 비까지 내리거나 눈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강 기류 같은 경우에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단열 압축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기온 상승하고요, 상대 습도 낮아지고요, 당연히 구름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대저기압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온대저기압. 자, 일단 선생님이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부터 좀 먼저 각각 설명을 할 텐데, 위쪽 그림은 여러분들 위에서 바라본 거고, 아래의 그림은 옆에서, 그죠? 옆에 단면을 바라본 거죠. 자, 일단은 온대저기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화면에 보이듯이. 자, 위에서 본 그림,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89쪽과 같이 이제 동시에 살펴보면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왼쪽에는 한랭전선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온난전선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빗금 친 구간은 강수구역이라고 하죠. 근데 한랭전선 뒤쪽에는 강수구역이 이렇게 얇죠. 근데 온난전선 앞쪽에는 굉장히 강수구역을 두껍게 그렸어요. 이 두껍게 그린 까닭, 그리고 얇게 그린 까닭, 단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단면에서. 그래서 일단 강수구역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온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중심부가 있겠죠. 자, 중심부는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저기압 중심부의 기압이 어떻게 했어? 가장 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북서풍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서는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으니까 남동풍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에는, 그렇지, 선생님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이 중간에는 남서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은 남동풍입니다, 여러분들.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이 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왜 이렇게 선생님 불어요 하면은 여기 저기압에서 힌트를 챙길 수 있어요. 지금 얘도 봐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쪽에는요, 여러분들 찬 공기가
그죠? 자, 우리 한랭전선, 온난전선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니? 한랭전선에서 이제 불어 들어올 때는 찬 공기가 어느 따뜻한 공기를 파고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공기, 그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에는 찬 공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차따차라고 선생님 표시를 해 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있는 그림 살펴볼게요. 자, 단면을, 온대저기압 단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때 찬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끌어올려 버리죠. 그러면서 수직운, 정난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랭 전선 면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급하죠. 그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온난 전선의 전선면을 살펴볼 때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면서 이렇게 약간 완만한 상태에서 구름이 발생하는 시온형 구름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정난은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강수 구역 범위가 좁겠죠. 그죠? 그리고 층운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평으로 발달된 구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넓은 구역에 비를 내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뭐야? 정난운 같은 경우에는 구름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강한 비, 소나기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층운형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강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점점 어느 쪽으로 동진,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점점 이동해 가면서 각각에 있는 지역을 다른 날씨로 변화시키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즉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저기압은 한 요 정도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계절별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죠. 그 까닭은 바로 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날씨가 나타나고 또 황사나 꽃샘추위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초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장마가 발생을 하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고온 다습하고요. 그리고 이 북태평양 기단 자체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발생을 하고, 또 요 북태평양은 오른쪽 하단 쪽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이 고기압이면 당연히 남동 무슨 풍?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기단에 의해서 맑은 하늘, 일교차가 특징적이고요.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 자체도 고기압이기 때문에, 자, 시베리아 기단은 어디에 있다? 서쪽 위쪽에 있었다 보니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가 발생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2단원에 대한 개념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 한번 끊고 3단원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3단원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압에 대한, 즉 2단원에 대한 개념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요. 3단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개념은 듣되 3단원의 경우에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편 복습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편 영상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